또 하나 이미 조금 알려진 게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정은은 워크홀릭입니다. 생활 습관 치고는 최악의 생활 습관을 술, 담배하고 거기에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건강이 좋아지기 어렵죠. 작년 1월 달에 통과된 그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건데 그건 좀 더 황당합니다. 북한에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처형합니다. 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처형. 지금 말씀하신 김주의 후계자 이거는 여전히 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해서 어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김주애가 어버이가 될 수 있어요. 백두혈통은 김씨일가예요. 근데 김주애가 4대 세습을 받았다면 만약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박씨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후계자로 김주애를 세운다면 이걸 과연 그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다음 목표가 뭘까 도대체? 노벨상일 것 같아요. 평화상이요? 노벨 평화상. 아,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시면 군중 집회에서 이제 뭐 노벨상, 노벨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오늘 형우살롱에서는 북한의 김주의 4대 세습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 또 이 남북 관계는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우리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북한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수해 지역, 침수 지역을 이제 고무보트 타고 안전조끼도 안 메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좀 봤는데 북한 수해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갖고 또 정치국에서 비상회의를 현지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양이 아니라 신의주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런 홍수나 자연재해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일정 수준 좀 그 보도나 그런 것도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심각하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또 하나는 민심이 동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늘 강조하는 게 이른바 애민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기 할아버지 때 나온 건데 그만큼 자기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현지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차에 갇힐 만큼 비가 쏟아지고 고무보트 타고 가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바지 걷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기 신의주 지금 침수 피해 지역이 원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가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죠. 그럼 지대가 좀 낮고 그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북한의 이 산이 다 무너졌죠. 왜냐하면 무너졌다는 표현이 산에 그 숲이 없고 나무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거는 이제 북한이 겪는 일이고요. 남북 관계 좋을 때 한국에서 준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 살림을 다시 나무 심어주기 그런 것들. 북한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죠. 그럼 뭐 있어도 뗄감으로 다 갖다 쓰고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됐고 1990년 중후반에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한 100만 명이 이상 아사했다라는 그 시기에 이제 거의 다 무너졌죠. 자연환경.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 같으면은 충분히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이제 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글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산에 나무가 없고 또 나무가 있어도 뗄감으로 쓰고 또 배수 작업이 잘 안 돼 있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닐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쪽 담당하고 있는 뭐 지역위원회 비서인가요? 이런 실무자 책임자들을 전부 경질하는 그리고 총 강수를 뒀는데 이것이 이 성난 인민의 마음을 얼만큼 달래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누군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그게 북한 체제의 특징. 그러지 않으면 자기한테 오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유일 수령 체제라고 불리.
것은 수령은 무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령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발생하는 거고 신의주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만약 그게 안 된 거를 김정은이 스스로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물론 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번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우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령 체제에서 보다 인간화된 수령 체제다라는 이제 그런 신격화된 수령에서 좀 인간화된 그런 식의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애민주의라는 것을 김정은 시기에 아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책임자는 분명히 책임을 가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인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수의 책임이 누구냐? 영도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별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 되려 근데 꼭 북한뿐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모든 정치 체제에서 결국은 최종적인 갑자기 우리 정치 체제도 갑자기 또 생각이 좀 나네요. 예, 맞습니다. 뭐 애꿎은 항상 중간 관리자들이 예,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대신 총대를 맨다고 하죠. 예, 총대를 메고 이제 사라져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해 현장에 우리 같으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잠길 정도로 있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차가 뭐 푸틴한테 선물을 받아서 좋든 아니면 어디서 독일에서 몰래 가져왔든 간에 아무리 외제차라고 해도 그렇게 바퀴가 3분의 2 정도 잠기는 상황에서 수해 현장 침수 지역을 가고 그거를 또 노동신문 버젓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원래 최고 존엄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연출된 거죠. 철저하게 연출합니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뜻이군요. 실제로는. 아니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있더라도 북한 주민들한테 달려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의 극장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일본의 그 동경대학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만큼 모든 북한 매체에서 나온 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거다. 그 차가 SUV인데 일제 SUV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상 잠겼잖아요. 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고무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명조끼 안 입었죠. 예. 그리고 쭉 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지도자, 최고 존엄이자 지도자 수령인 김정은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 안 하고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뛰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인민들이 글쎄 그 얼마만큼 이제 수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정말 우리 인민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어떤 영웅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감동하게 되고 또 영웅시하면서 더 따르게 되고 막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린 연출된 작품들이고 연출된 침수 현장 시찰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한 매체라는 것은 아주 다 정부의 매체가 별로 없습니다. 노동신문이 있고 조선중앙통신이 있고 조선중앙TV 정도가 딱 있는데 그런 매체들에서는 100% 정부가 다 통제를 하고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예를 들어 선전선동부라고 아예 그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에서는 어떻게 최고 존엄을 다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함이 있죠. 물론 최근에 가끔 실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당연히 다 연출되고 의도되고 목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침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침수 피해 현장을 시찰했던 모습이 보도될 그 무렵에 우리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정보위원회 이제 좀 보고가 있었어요. 이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 국정원 보고 내용이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초고도 비만이고 그래서 뭐 안전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약을 좀 미국이나 어디서 좀 구해와라. 뭐 이런 지령을 내렸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좀 나왔는데 침수 피해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그것도 일종의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건가요? 건강 이상설은 더 이상 일종의 변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충분히 보고 있죠. 특히 2018, 19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판문점까지 내려오면서 숨소리, 땀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 비만
명확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정보위에서 얘기한 건 140kg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각종 병이 성인병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저같이 뭐 이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4월달 그때 한 달 한 25일 동안 김정은이 안 나타나니까 사망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 좀 굉장히 에피소드 같이 돼버렸는데 미국에서 방송 하나가 갑자기 사망설을 국내 한국의 정보통으로 가서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의 안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사망이나 건강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 등급에 속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제한되고 정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북한의 한 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빼고 정부위에서 판단한 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그런 면이 있었고 한 2년 전만 해도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다이어트를 살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성공해갖고 한 뭐 100kg까지 밑으로도 내려왔다.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다시 많이 살이 쪘다.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술, 담배, 뭐 그건 원래 잘 알려졌습니다.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한다고 담배는 뭐 거의 24시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조금 알려진 게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정은은 워커홀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이제 쓴 글 같은 게 일부 있는데 자료들이 새벽 5시에 보통 잔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는 시간이 낮에 조금 자는 그 정도고 대부분은 엄청나는 많은 보고서, 그 세세한 것까지 본인이 다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전반적인 거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실은 좀 이렇게 다 나눠놓고 뭐 자기가 직접 챙기는 것보다는 믿고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봐도 일이 많은데 그런 걸 다 보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살찌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기름진 음식에 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또는 이제 병적인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요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살찌는 거는 보통 운동을 게을리하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술, 담배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살이 찌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벽까지 그러니까 잠을 많이 안 자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살찌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과학자 의사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수면 부족인데 그 수면 부족의 주 원인이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서류를 직접 본인이 일일이 꼼꼼히 챙기니까 그럼 나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살찐 거네요. 그렇지만 생활 습관 치고는 최악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술, 담배 하고 거기에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런 상황이면은 건강이 좋아지기가 어렵죠. 뭐 술 먹을 때 그 워낙 또 독주니까 북한은 뭐 그냥 먹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좀 기름진 과음을 음식. 많이 한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아직은 젊은데 본인이 본인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나요? 국가 지도자인데. 더군다나 북한 체제에서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유일 영도 체제,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그 건강을 챙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뭐 방금 말씀하신 약 같은 거 구해요. 그건 약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 약을 구해라 이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지령을 있고, 내렸다는 얘기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각종 성인병이 있으니까 치수가 다 높을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이런 생활 습관, 식습관, 담배도 끊어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북한에서도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최고 존엄한테 아무리 뭐 그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뭐 저기 수령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해서 살을 좀 뺀다라는 얘기를 쉽게 못할 겁니다. 분위기상.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결심하고 가야지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상당히 뺐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살 빼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김정은이 갑자기 왜 스스로 몸을 방치하면서 이렇게 140kg까지 쪘을까? 그게 최근 상황에서 말씀드린 2년 전 상황과 지금 놓고 보면은 북한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국경을 봉쇄한 국가입니다. 무려 3년 반을 국경을 봉쇄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의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재를 받고 있고 물론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 중국이 또 그만큼 도와주지 않는 거는 이미 수치로 다 나타나 있고 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에 이른바 사상 이완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세 가지 법이 통과됐는데 2020년에 통과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예. 무슨 법이냐면 그들은 이제 괴뢰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남조선, 이게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아시죠? 대한민국, 한국의 K컬처.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혼자서 보면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노동교화형이 뭔지 아세요? 뭐 우리랑은 좀 다르죠. 뭐 옛날 감옥에 있으면 이제 무슨 곡괭이질하고 뭐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예. 내내 일을 하는데 바로 그 곡괭이질을 하는데요. 웃으면 안 되죠. 최근에 노동교화형을 갖다 북한에서 억류돼 갖고 3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하는 그 캐나다 교포 목사님을 제가 한번 뵙고 얘기를 하고 책도 쓰시고 그래서 한 분인데 그 한겨울에 언 땅이 파인답니다. 야, 그걸 하다 하니까 파인됩니다. 그 노동교화형, 그분이 노동교화형 3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이고 그리고 만약 제가 보다가 이 재밌어서 제가 우리 김현국께 이거 한번 보시죠 하고 드렸다. 그러면 저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권유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 인터넷에 다 떼어 있거든요. 처음에 그 법을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 이걸 못 막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을 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고요. 작년 1월 달에 통과된 그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건데 그건 좀 더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처형한다. 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처형. 남조선식 표현이다 이런 거. 남조선식 표현. 그래서 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남친 여친 그럼 처형한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동지 동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 연인 관계도. 예, 연인 관계도. 그만큼 한국 문화에 영향을 엄청 받았다라는 얘기고. 근데 재밌는 게 그 처벌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있는데 오빠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알 것인지 첫째. 알아도 처벌 조항이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처벌 조항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팀들이랑 만나서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걸 대답을 안 해주는 게 모르는 건지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처벌 조항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오빠라고 부르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느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 말씀드린 사상 이완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는 북한의 체제가 하나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핵 능력,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 또 하나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를 정말 아까 말씀 나눈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사랑해서 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 있으니까 이쪽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근간을 갖고 있는 사상 문제가 흔들린다. 북한에도 MZ세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겠죠. 북한판 MZ세대. 우리가 그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우리 비슷합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이전 세대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 말쯤에 고난의 행군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인민의 생활을 일정 수준 책임졌습니다. 물론 70년대 후반부터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근데 이 세대들은 자기가 태어나니까 나라가 날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그렇죠. 돈을 버는 게 자기 엄마가 주로 엄마가 장마당 가서 경제활동하고 오히려 뭐 정부에서 일하고 다 직업을 줘야 되니까 사회주의 국가 특성 거기선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배급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쓰고 하면서 큰 건 아니었으니까. 예,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배금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약간 우리 MZ세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 사조. 괴뢰 문화, 한국 문화의 노출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통일부에서 사회 실태 조사 보고서 나왔는데 최근 5년 탈북민 중에 90% 이상이 한국 문화를 접해봤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극장 국가인데 극장 국가면 극장 안에서 자신들이 딱 필요한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은 극장 밖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가 더 궁금하죠. 똑같은 영화 맨날 하는 거 지겨운데 가뜩이나 밖을 보기 시작했더니 더 재밌는 게 있는 게 그런 게 입장에서 그 영화를 트는 입장에 총 감독이자 책임자인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남조선 문화와 같은 이제 사상 이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거두가 되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내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폭음을 하게 되고 또 잠도 안 자고 물론 뭐 서류 검토를 하느라 안 잘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네.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운동할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할 시간도 없을 거고. 못하죠. 지금 살을 빼야지 그 상황에서 농구 뛰다가. 그럼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건 진짜 뭐 직접 가서 물어봐야 아니면 그래야만 왜냐하면 이제 이래야만 다음 얘기로 이제 진전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에 왜냐하면 제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작업들이 이뤄진다라고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일부에서 보도하는데 자기가 올해 벽에 뭐 할 때까지 산다고 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 새파랗게 어린 딸 김주애를 뭐하러 후계자 작업으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까? 본인의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김주애를 빨리 후계자로 만들어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조급함이 생겨서 그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김정은은 자신이 오래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주변에 북한에도 의사들이 있으니까 뭐 그게 엉터리든 아니든 대략은 짐작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 본인의 건강을 우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전에 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만큼 굉장히 많이 위험하니까 본인이 그렇죠. 살을 뺀 거는 건강상의 뭐 위험 신호가 직접 왔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으니까 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건강 상태를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2018년 9월 달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백두산에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백두산에 짧은 거리로 올라가서 헉헉대니까 그 당시에 리설주가 자기 남편에 약간 뭐 저렇게 헉헉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모르진 않겠죠. 최소한 리설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김주애 후계자론 이거는 여전히 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교수님이 인정 안 하시는군요. 이제. 저는 아직은 조금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심각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김주애를 내세운다면. 그런 면에서 아직은 답해야 할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바로 이제 이 4대 세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여쭤봤고 정확하게 근데 우리 국정원의 휴민트가 뭐 얼마나 복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블랙 요원들 다 들통났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나와가지고 휴민트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 당국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요. 2020년 4월 달에 근데 너무 재밌었던 현상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가 사실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실 문 대통령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뭐 죽지 않았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그 신상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외국 국가는 중국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어느 국가가 알 것 같으세요? 한국? 아닙니다. 미국이 합니다. 미국. 예,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런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해요. 이건 1970년대 제가 사실 외교사 전공자라서 1970년대 비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백악관과 이쪽에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한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미국이 둘 다 한반도에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는데 그거는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안정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 그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때였잖아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자들이 질문했죠. 한 달 내내. 김정은 위원장 계속 그때 만나고 막 그런 관계니까 18, 19년 지났으니까. 사랑에 빠졌다 하는 한국에. 어떻게 되냐고 계속 질문했더니 그때 트럼프 표정이 본인은 알아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막 그렇게 너무 말하고 싶은 그러면서 뭐 괜찮을 거야 막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은 아는구나. 근데 정부도 알고 있었죠. 잘못된 그 정보였다. Well,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I just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But I do understand the situation very well, please.
근데 그만큼 이거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도만 알지 그냥 일반인들 뭐 사실 저같이 연구자들조차도 예. 나와서 뭐 죽었다 살았다 하면 일단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화면이나 신문에 북한이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각종 뭐가 됐든 간에 감청이 됐든 휴민트가 됐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감청입니다. 미국이 상당 부분 감청으로 하기.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감청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용산도 다 감청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더 재밌는 얘기다. 네, 어쨌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 그런 와중에 이제 김주애가 자꾸 전면에 등장하니까 물론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은 이제 이 지금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김주애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각의 주장은 이제 우리 교수님은 아까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들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주애가 4대 세습의 대상, 그러니까 후계 구도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일단 최근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부의 보고에 두 가지 주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김주애가 김정은과 같이 다니는 현지 지도, 북한의 현지 지도가 매우 중요한데 예. 현지 지도가 최근에 70% 이상의 군사 쪽에 그 중점이 된다. 예.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예 김정은이 군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빈도수가 더 많아져, 이전보다 많아졌다. 근데 국정원의 해석에 따르면 김주애의 가장 큰 약점, 4대 세습의 후계자의 수령이 되기에 가장 큰 약점은 군사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총을 써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 그 이제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계속해서 군사적인 데에 데리고 다님으로써 노출을 하고 이쪽에 뭐 제국주의와 싸운다라는 그런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국정원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이거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극장국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특히 수령과 지도자 앞에 무슨 표현을 붙이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데요. 향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향도? 예, 예. 예. 향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 혁명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향도자라고 얘기하면 예.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자이기 때문에 수령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3월 16일인데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그 온실 농장 준공식을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노동신문에서 이 발표 이제 뭐 쭉 설명을 하는 기사가 나는데 거기 뭐라고 나냐면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복수로 나왔습니다. 아, 단수가 아니라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군가 예, 한 명을 그렇죠. 더 지칭한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당중앙의 향도의 김동은 그렇게 나오는데 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려요. 이게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북한은 그런 거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복수로 언급이 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말씀드린 향도자라는 것을 수령한테밖에 쓰지 않았는데 들이라면 김주애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국정원의 발표의 두 번째 근거가 그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더 나오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예. 정말 후계자 구도의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김주애는 누구예요? 몇 년생의 뭐 당연히 리설주와 사이에서 태어난 근데 김주애는 누구예요? 그 아까 박지원 예.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유학관. 왜냐면 그 국정원장은 하셨잖아요. 예. 그 정보를 다 보셨을 거고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어낸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연구자들에게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건데 일단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는 애가 셋 있다. 셋. 예. 2010년생 남자애가 있고 김주애는 이게 헷갈리는데 약간 애매한데 2012 혹은 13년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예. 또 셋째는 성별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세 명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아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2010년생으로 추정되는 2010년생 추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2010년에 그 평양으로
유럽의 고급산 아이 그 남아의 장난감이 대규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북한 정부를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백두혈통, 예. 김씨가만 쓸 수 있는 거다 해서 이 아들이 있구나 하는 게 예. 그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 김주애는 어떻게 알려진지 아세요? 어떻게 알려졌어요? 이름이 주애라는 이름이 북한 체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주애라는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지 모릅니다.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시카고 불스 때 그 같이 했던 희한한 막 온몸에 타투. 김정은이 그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의 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3번인가 갔다 온 거를 제기하게 그 2번의 김정은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리서치가 자기 딸이 있다 하면서 이름이 주애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뭐 데니스 로드맨 미국 사람이니까 영국 가디언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주애라고 영어식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도 우리 잘 모릅니다. 12년생, 뭐 13년생, 뭐 10살짜리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 당시에 뭐 10살은 아니었고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신기하군요. 주애. 그러니까 뭐 제가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체 사상에 그 이어받을 사랑스러운 아이. 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은 그냥 발음으로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애가 맞는지 애가 아인지 어인지 뭐 그냥 뭐 전혀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하는 유학 간 아들 얘기의 근거는 뭡니까? 유학을 간 것 같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박지원 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아프다, 죽었다, 그리고 뭐 좀 선천적 장애가 있다. 그리고 유학 갔다. 이제 4가지 설이 있었는데 유학 갔다 얘기를 하니까 뭐 유학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게 맞죠. 왜냐면 김정은도 어렸을 때 스위스로 유학을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원래 후계자 구도의 전형이죠. 그리고 특히 북한은 여전히 엄청난 유교의 사상을 갖고 있어 장자 전통입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째 부인 것도 북한의 표현하면 토대가 가장 안 좋은 일본 교포 엄마를 둔 차남이다라는 거. 맞아요. 그게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복형 죽였잖아요. 김정남 죽이고 위에 또 김정철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우리 남측에서 한국에서 전단 보내는 사람들이 그걸 보내요. 날아가면서 한 장씩 떨어지는 그 내용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발칵발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탄생의 비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숨깁니다. 북한에 제가 그래서 여전히 김주애과에 약간 의문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후계 체제를 등장할 때 반드시 우상화, 신비화, 상징화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얼굴이 드러나고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그 작업들을 하는 거죠. 신비화 작업을 한다.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일이 등장할 때 한 10년 이상을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일을 직접 이름이 호명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동신문을 보다 보면 당중앙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 이거는. 이게 누굴까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죠. 김정은도 등장하기 전에 뭐 샛별 혹은 뭐 장군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의 이렇게 우상화 신비화 작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주애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어린애가 갑자기 뭐 미사일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화성 17 쏠 때 11월 28일 날 딱 김정은이 데리고 왔잖아요. 2022년. 신비화 작업에 맞지 않는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이 오히려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더 없어요? 김주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계자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유교 사회, 남성 중심 사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 북한이 단순히 가부장 수준이 아니라 북한은 제가 극장 국가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930년대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기 아닙니다. 항일 빨치산 투쟁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과장된 건 맞는데요. 뭐 보천보 전투에서 뭐 다 과장된 건 맞는데 하긴 했거든요. 근데 북한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그걸 이제 유격대 국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총대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현지로부터 중학교 때 피스톨 2자루를 받았는데 그 피스톨 2자루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그 서사를 지금 이 시점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면 이 총 2자루가 형상화돼서 나와요. 이건 빨치산 전통이고 군사주의 정통이고 군사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해서 어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어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이게 젠더로 놓고 보면 남성 같기도 하고 여성은 아닌데 남성 같고 그걸 영어로 우리가 바꿀 때는 남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수령은 어버이인데 김주애가 어버이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북한은 백두 혈통이 정통성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도 상당 부분 다 만들어진 건데 백두 혈통은 김씨 일가예요. 근데 김주애가 4대 세습을 받았다면 만약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박씨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같이 1인 체제, 세습을 하는 체제에서는 2인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인자를 미리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2인자는 항상 1인자의 도전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그렇죠. 왕가, 왕세자가 그쵸? 세자랑 세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정도의 시간을 다 두고 역시 김일성이 중심에 있었다. 제가 그렇다고 뭐 김주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도전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아까 말씀을 나눈 예를 들어서 건강에 김정은의 건강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김주애를 중심으로 세력이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김정은에 대한 도전 세력이 되는데 과연 북한 체제가 그것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이제 자신의 후계 구도를 전면에 내세울까? 네. 그건 오히려 이제 스스로 권력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김주애로의 후계 문제를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뭐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비관론이 굉장히 비등해지는 건 맞고 김주애가 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이어진다 해도 과연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이제 김정은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성 중심의 그런 정치 권력을 그 김주애가 물려받아서 과연 북한 체제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회의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도 회의적, 김주애로의 후계도 북한의 미래로 봤을 때는 회의적. 다 양쪽 다 북한의 미래는 대단히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가 그 북한 그냥 연구자로서는 그 제가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후계자로 김주애를 세운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비어요. 이걸 과연 그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그거는 또 체제가 지난 70여 년간 3대 세습을 해서 이어왔던 그 전통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제의 더 불안 정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이 성급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미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은 김정은의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는 한 그렇게 건강이 계속 이 상태로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간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또 김주애로부터의 어떤 세습이 또 빨라진다거나 할 경우에 북한 체제의 붕괴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북한 체제 붕괴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체제 붕괴에 대해서 북한 연구자들과 한국과 미국의 뭐 당국자들이 한 3번 정도 얘기했다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난행군 틀렸고 김일성 죽었을 때 틀렸고 김정은 등장했을 때 다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내에서 붕괴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붕괴의 과정에는 반드시 일종의 주민 봉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 다른 붕괴로 얘기되고 북한 체제 내부의 혁명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주민 봉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주민 봉기라는 게 단순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혁명의 역사를 다 보면 거기에 선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도하는 세력을 만들기가 북한은 굉장히 어렵죠. 주민 봉기 내지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하다. 그건 제가 다 장담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고 대단히 이제 위험한 얘기 저는 있어요. 그냥 연구자라서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지 미래를 제가 그렇게 딱 하는 것은 제가 약간 우리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이거나. 그렇죠. 이게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미래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쪽보다는 굉장히 급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만약에 근데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정은의 건강이 뭐 반드시 김정은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건강상의 문제로 통치를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북한 내부에 그럼 다음 체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물론 김정은이 지시해서 체제를 준비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심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전에 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게 백두혈통이라는 수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백두혈통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주애가 여전히 어리지 않습니까? 10년은 더 지나 20대, 그래도 20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참 걸리는데 만약 그 사이에 뭔가 변고가 생긴다면 김여정을 내세워서 일종의 간판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섭정 형식으로 그런 얘기들이 미국 연구자들 사이에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도 만약에 뭐 저도 가능성은 추론이죠, 뭐. 아니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죠. 만약 김여정이 과연 그걸 정말 끌어갈 만한 힘이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김여정 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탈북자들의 90% 정도가 이미 그 남측의 문물이나 문화를 접했고 또 중국을 통유해서 계속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계속 북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부만 빼놓고 나머지 주민들, 웬만한 주민들은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이 더 잘 산다라는 것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알고 있죠. 한국이 잘 산다라는 거는 북한이 이미 인정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자신들의 주민들을 선전하는 거에 방법을 바꿨죠. 이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워낙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버리니까 한국은 잘 사는데 이런 얘기죠.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저 미제국주의자의 재편이야. 빌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정통성과 정당성과 독립이죠. 주체다.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죠. 예. 최근에 그 전 쿠바에 있었던 이제 북한 그 참사가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 특히 이제 외교 공무원들도 이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면서 이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의 엘리트,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는 엘리트들도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사후 얘기를 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만약 이후에 집단 지도 체제나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카리스마 내지는 통치력이 떨어질 텐데 김정은에 비해서는 그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이 그걸 믿고 따를 것인가? 집단 지도 체제를 용인하면서 야, 우리 으쌰으쌰 하자. 위대한 수령은 같지만 우리는 남한 미 제국주의랑 싸워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과연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수령을 제외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존립군가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70여 년 동안 그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여정 얘기가 나온 게 집단 지도체제의 실질적인 권력은 다른 사람이 갖더라도 최소한 간판으로는 백두혈통을 내세워야 된다. 그걸 한꺼번에 바꾸면 북한에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관심이 많지만 뭐 냉정한 국제사회, 국제 외교 질서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남한의 대통령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북한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냐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 한반도 문제를 외국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참 깨림칙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북한 체제의 변화 또는 김정은의 어떤 신상의 변화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다. 근데 제가 좀 시청자분들에게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갑자기 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와버렸거든요. 미국을 해야 돼요. 북한을 알려면. 북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사실은 연구 영역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좀 독특한데요. 학부를 미국 정치를 전공했고 북한은 제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연구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여전히 미국 대선과 미국 국내 정치 뭐 사실 대외 정치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만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소 수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전공자이신데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상호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또 이제 굉장한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오히려 해리스가 더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위를 점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귀에 총 맞은 이후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대단한 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북미 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얘기부터 먼저. 예. 이 뭐 정말로 극과 극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의 한쪽의 극은 당연히 뭐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도 트럼프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죠. 트럼프 후보가 자기는 김정은의 얘기를 꺼냈죠. 자기 있을 땐 잘 지냈다. 핵을 가진 지도자가 잘 지내는 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2018, 19년에 경험을 했던 북한식 표현하면 이제 조미 순회 회동이라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쪽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주장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굉장히 그 비용과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가 다 뉴욕에서 부동산.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뉴욕에서 부동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부동산 하는 거 뉴욕 그거 좀 보시면 정말 말도 못하게 거기서 5만 가지 권모술수와 그냥 막 그런 게 판치. 완전 돈을 벌게 한 장사치. 완전히 그런 생각으로 평소가 굳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2018, 19년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크게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선전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라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온다든지 그리고 조금만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 맺고 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비판받았거든요. 17, 19년에 하노이 회담 깨고 나서 미국 내에서는 훨씬 더 민주당까지 나서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첫째, 해봤자 담론이 나오기 힘들고 두 번째, 내가 이만큼 정치적인 자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김정은을 상대하는 게 오히려 손해다, 정치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건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외 정치의 우선순위가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자기는 중동이죠. 일단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당장 대외 좀 종결시키겠다. 그다음에 중동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트럼프의 4년은 이제 암기입니다. 2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년을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일단 미국은 뭐 한 번 했어도 새롭게 정책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거 그거 한 1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1기 때는 대행 딱지를 결국 못 대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짧은 시간 내에 약간 조금 제 생각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다음 목표가 뭘까 도대체 대통령이 되면 그걸 생각해 보면 노벨상일 것 같아요. 평화상이요? 노벨 평화상. 아, 제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 트럼프 노벨 치잖아요. 그러면 군중 집회에서 이제 뭐 노벨상 노벨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너무 좋아해요.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No.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 김정은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왔다. 아니요, 다는 안 되죠. 그렇게 다는 안 되고 확실하게 거의 뭔가 성과를 하려면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니면 종식시키도록. 중동. 왜 비비 네타냐후랑 절친이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더 힘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쪽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외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백악관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입니다. 굉장히 개인화된 외교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 시스템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외교 정책을 기억하시겠지만 국무부에 가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뒤에 세워놓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 개인화했던 트럼프 씨의 외교는 더 이상 안 한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 시스템은 돌아가야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최근 하는 얘기 보면 김정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얘기를 하고 푸틴 얘기를 합니다. 예.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다면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김정은은. 2016년 선거 때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김정은 불러다 햄버거 먹으면서 해결하겠다. 그렇죠. 회의실에서. 그런 식으로 또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러고 해놓게 야, 너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이제 유예해.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그걸 공식적으로 전원회의 통해서 유예를 했거든.
트럼프가 그걸 계속 선전합니다. 자기 때는 최소한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건 그만큼 핵 위력을 예. 본토 공격용이니까 그걸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대신에 일부 제재를 해제해주는 그런 상황이 가면 한국은 최악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제 생각에 한국의 핵무장론이 불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과연 그 선택까지 할 것이냐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18, 19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겠죠. 근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김정은을 직접 다시 만나려고 한다 한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예. 또 얘기는 또 맞습니다. 달라요. 예. 이게 한번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깨지는 걸 보면서 아니 트럼프 이 사람이 말이야 자기를 뭐 굉장히 친구처럼 브로맨스를 막 뿜어대더니 막상 갔더니만 지들 할 얘기만 하고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김정은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년에 뭐 트럼프가 됐든 아니면 바이든 2기가 됐든 단판을 지으러 미국과 단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약도 구할 겸 미국으로 가요.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 19년 때 우리가 그 미북 관계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함정, 트랩에 빠졌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6월 달에 트럼프가 판문점에 왔지 않습니까? 36시간 전에 그 당시에 트위터로 김정은을 불러냈어요. 저희가 한국을 가는데 이 DMZ 와서 say hello 하면 좋겠다. 36시간 전에 그걸 보냈더니 6시간 만에 북한 외교부에서 외무성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천해주면 고려해보겠다. 결국 나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떤 지도자가 더군다나 북한 최고 존엄 수령이 트위터로 36시간 만에 불러면 나옵니까? 그걸 보고 얘 김정은이 보통은 아닌데 트럼프라는 더 보통 아닌 사람 만나서 트럼프에 빠졌다. 그때 이미 트럼프식의 비밀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회고록이나 마보드의 책에 보면 심지어 친서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첫 마디가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보고 당신 한미 연합훈련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했냐? 그 당시 8월 달에 이미 연합훈련 하기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게 첫 질문이었대요. 근데 트럼프가 시민이 뚝 대고 우리 연합훈련 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훈련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해. 뭐 늘 말하잖아요. 비싸고 이건 전쟁 게임이고 뭐 이건 도발적이고. 근데 그 얘기를 맨날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몇 번 이제 속았는데 그때 그 끝나자마자 연합훈련이 발표가 났어요. 했죠.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가 난 거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표현이 좀 거칠습니다만 돌을 맞은 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8월 15일 날 8.15 경중사에 경제를 평화다 했더니 16일 날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 하면서 그게 하반기 내내 인신 공격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가 만나자고 해서 순순히 만나주겠느냐. 뭐 그런 이제 또 예상.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놓고 보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만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거랑 사상 위반의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특히 경제는 뭐라 하더라도 제재가 해제 안 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하면서 5년 후에 북한의 경제를 4% 증대시키겠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 안 되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미국과의 단판은 필요하다.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외교 정책을 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푸틴과 좀 잘 지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해요. 그러려면 이제 푸틴을 눌러앉히 푸틴을 옥죄는 바이든식이 아니라 푸틴과 악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푸틴은 최근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시진핑보다는 이제 푸틴하고 가까워지고 러시아로부터 경제 외교나 지원을 받는 걸 더 선호하기 시작하고 중국은 좀 멀리하고 있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는 멀어지고 있지만 푸틴하고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푸틴, 김정은 사이에 삼각관계가 브로맨스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못 만날 이유들이 없고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나 이런 게 안 풀릴 이유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푸틴과의 개인적 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 줄이겠다. 뭐 거의 안 하겠다라는 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건 푸틴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나토 유럽 동맹국에 비해서 이 사람이 숫자를 늘 잘못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10배를 더 많이 지원하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유럽 동맹국으로부터 더 지원을 많이 해라. 니네가 더 해라라는 얘기 군사비용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미국이 당장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전쟁은 계속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 보면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 모든 내용이 사실 트럼프 이후를 트럼프의 귀환을 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토가 유럽 동맹국이 스스로 그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기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이 관계 복잡하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분명히 양자 관계가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 저도 틀렸습니다만 그런 동맹 조약을 맺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김정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김정은하고 또 만나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요즘 너무 우려들을 많이 하셔서 뭐 조금 과장 섞어서 얘기 드리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얘기하잖아요. 한미동맹 다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핵무장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두 가지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일단 2017년부터 20년까지 트럼프의 4년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들이 저 사람이 뭘 할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고 또 하나는 그 당시와는 지금과 매우 다르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것도 매우 전 중요한 요건으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경우인데 바이든 정부를 어차피 뭐 계승하는 거니까 또 부통령을 같이 했으니까 특별하게 북미 관계가 바뀌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평양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고 그 미국의 그 어떤 지지자도 김정은을 만난다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외 정책에 본인의 어젠다가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아시겠지만 36년간 상원의원을 하고 오바마 때 8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외교통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얘기해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원래 그 어젠다가 바이든의 어젠다입니다. 바이든이 굉장히 오랫동안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는데 자기가 이제 부통령 돼서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쓴 것도 대외 정책 경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물론 지난 3년여간의 해리스가 뭐 여러 가지 학습을 했겠죠. 바이든과 가면서 대외 정책. 그렇지만 그게 본인의 어떤 어젠다로 그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건 해리스가 들어오면 바이든 2기랑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특히 외교 정책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연속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교수님은 북한을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전문학자로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아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북한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북한 다 포함해서 저는 공공연하게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예측 불허가 너무 예측 불허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있는 세계 질서를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북한식 표현하면 자력갱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계의 평화를 갖고 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말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고립이라든지 경제 제재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걸 거고 대외적인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립 경제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서 무너진 상태고 김정은의 건강은 좋지 않고 딸 김주애로 가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북한 주민이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 또 있고 북한 체제는 해리스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2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계속 이 고난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악화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 그 바이든 시기의 미국 관계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 했던 전략적인데 2.0. 제가 그 미국의 현재 얼마 전에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관료랑 비공개 회의를 할 때 그냥 아예 대놓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과
바이든의 당신 내가 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대요. 그래서 난 이해를 잘 못해. 설명을 좀 해봐라. 안 다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기다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대북정책 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다 여전히 그 핵심을 워싱턴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만 우선순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극성이 떨어진다. 근데 미국 측이고 입장이. 근데 사실은 이거의 더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18,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트랩에 갇혔다는 생각을 하고 2019년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정은이 2년을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확실한 게 더 필요하다. 그거는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거다. 2017년에 11월 달에 핵무력, 그들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나온 거에 완성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사상투쟁, 자력갱생, 그리고 핵무기 고도화로 장기전으로 간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대화도 안 한다라는 입장. 그 아무리 북한이 1인 체제라도 노선을 바뀌려면 노선 투쟁이 있고 노선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데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그냥 다른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2019년 말을 말씀드려요. 20년에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의 노선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수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뭐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좀 깊게 좀 나눠봤습니다. 북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너무 이게 매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뭔가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 같으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루하게 계속 시간을 끌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도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도 북한은 뭐 그냥 그렇겠지 뭐 그냥 뭐 똑같겠지 뭐 지금 뭐 큰 변화가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50%가 바람직한 앞으로의 통일상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근데 최소한 수준의 교류 정도만 하는 거. 그 김여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발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자. 각자 살자. 특히 우리 MZ세대 뭐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북한과 통일에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 북한이라는 건 되게 이상한 국가고 쓰레기 풍선 보내고 2020년 6월 달에 개성공단 우리 연락사면서 우리 세금으로 터터리고 그리고 뭐 민족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뭐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동남아에서 뭐 다 모시는데. 북한의 바라본 시각이 우리 좀 방해하지 마라. 그런 시각이거든요. 꼭 통일을 해야 될 같은 한민족, 한 핏줄이다. 이 개념이 아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47.8% 서울대 통합평일연구소 수치인데 그 2022년에는 22년 통계로는 27.4% 반통합. 났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호강이 없다라는 얘기가. 근데 그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럼요.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거나 원하지 않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역사에 충분한 그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비와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결국 통일 되더라도 앞으로 한 30년 이상을 끌어가야 되는 세대들이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이론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오히려 북한과의 통일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뻗어나가는데 그렇죠? 인구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도 그렇고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